셋, 둘, 하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 마이크. 잠시만요.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가 서버가 불안정해서 가끔씩 튕기는 경우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이따가 이제 제가 여기 인사 그때 인사. 자, 다시 갈게요. 셋, 둘, 하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 마이크 이창원 기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20여년의 시간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 개정안 발표로 인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죽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혁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골든마이크에서는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의장에 선출된 정기열 의장을 만나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의장 정기열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1300만 도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선출되신 이후에 빡빡한 일정, 광복행보를 보이고 계시는데 네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제 정치 입문 과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의장께서는 분양계약 위반 사건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정치 입문 과정 중에서도 좀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 사연으로 이렇게 정치 입문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만 20대 중반에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하나를 샀는데 그 집을 사는 것을 옆으로 뺏기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아파트를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 임대 아파트가 처음 나중에 보니까 임대 계약 아파트 계약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임대 계약 아파트를 계약했던 것이 해지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그것이 되게 억울했었죠. 왜냐하면 임대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을 위반했으면 그거에 대한 고지를 저희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저희한테 전혀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 위반 사항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세대주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세대주고 저희 안사람이 세대주가 아니었는데 안사람 이름으로 제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명의를 또 계약을 받아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저희가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임대계약 해지 통지서 내용의 위반 내용이 세대주가 계약 위반한 것보다 세대주 위반이다. 그냥 세대주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집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그런 통보를 했죠. 사실 그거를 최초 알았을 때 진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공무원도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정치인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 리더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온 것은 되게 모멸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서너 시간씩 5시간, 6시간 그러니까
언제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를 시간과 약속 시간을 잡고 가서 한 대여섯 시간씩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어온 얘기는 당시 담당자가 아직도 있냐 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만나서 제 얘기를 하고 이 억울한 사정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저한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최후 통지서를 받죠.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빼라는 그런 최후 통지서를 받습니다. 임대 보증금 공탁금은 그 공탁을 했으니까 이제 그 금액을 찾아가라 라고 하고 만약에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는 강제 퇴거 조치하겠다라는 최후 통지서를 받죠. 그때 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또 시청에서 단식하고 있는 과정에 최후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아 정말 그때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나도 진짜 일반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저한테 오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실적으로 계약 위반을 했지만 실적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 그거 했던 위반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전혀 그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결과물이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을 했고 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그때 진짜 저는 또 제가 원래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찾고 싶은데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풀어달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한테 제가 약속을 했죠. 정치를 하겠다. 살려주면.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갖겠습니다 했어요. 대신에 그 권력을 제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리기 위한 그런 권력자가 되지 않고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민원을 100% 해결 못하지만 저와 같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새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그 일이 그 다음날 정말 편안한 걸 느끼면서 그 일이 일주일 후에 단식을 한 일주일째, 한 7일째 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분양을 해주겠다. 저한테 그렇게 통보가 옵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정치 인맥이나 이런 정치적 연결고리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선거판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선거에 시장 캠프에 그냥 찾아가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겠다. 도와주겠다. 다 필요 없다. 책상하고 전화번호 전화기만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또 2007년도에 또 안양시장 보궐선거가 생기고 2008년도 이석경 부의장의 총선이 생기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연결되게 하면서 제 지역에 갑자기 보궐선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 지역의 선배님들이 아무도 출마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당시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됐어요. 워낙 경력도 짧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처음 입문해서 짧았기 때문에 출마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무도 출마를 안 하니까 저에게 출마하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하면서 권력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멋지게 당선됐죠. 그래서 2008년도 보궐선거에 제가 당선이 되면서 내리 3선이 당선이 됐고 이번에 경기도에 1,300만 그리고 128명 그다음 국회의원 60명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의장 당선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은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같이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힘이 되고 그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저희 권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또 요즘에도 사실 의장님처럼 억울한 사연이 많잖아요. 많은데 아마 그걸 대변해 주시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의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우리 홈페이지 보면 진정민원 있습니다. 그다음 자유 게시판에 거기 진정민원에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진정민원을 직접 확인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의장이 볼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행안부에서 규제를 해서 그래서 행안부에 강력히 의장이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서 지금은 제가 자유롭게 보면서 지난번 이번에 수원 재개발 지역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제 내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 그 감정평가사 3자 대면을 시켜서 그 주민들이 억울해하는 문제를 해명하고 풀어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이 계셔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아까 뭐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민주당 원내대표, 수석부 대표, 운영위원장,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중앙당 정책부의장 등 당직을 또 많이 맡아 오셨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의정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 짧게 말씀. 많이 되죠. 제가 의정에 처음 출마했을 때 나이 어리다, 무게가 없다, 그리고 의장을 수행하기엔 너무 어리지 않느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겪는 소리입니다. 의회 내 128명 중 만 45세 이하가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을 꾸준히 얘기를 했고 8대에는 수석부, 아까 말씀하신 건 수석부 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그 다음에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을 보였었고요. 부대 들어와서 사실 중앙당 당직을 많이 맡았습니다. 아까 정책부의장이나 조직부 부부장, 그 다음에 또 전국청년위원장에 출마해서 전국선거도 뛰어보면서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만든 중앙당 당직을 지방의원으로서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앙당과 저와의 소통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음악동호회, 경기도의 음악동호회를 맡으면서 약 30회가 넘는 재능 기부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적 연구 프로그램과 또 의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청취했고 이랬던 부분이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이번에 의장에 당선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또 색소폰 연주가 또 네네. 수준급이라고 네네. 들었는데 네. 의정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음악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실제로 정치하면서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또 신뢰도 깨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모략도 당하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이 참 많은 이런 과정에 이것을 실적으로 풀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되게 힘들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색소폰은 저에게 바로 힐링을 주었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4년째 배우고 있는데요.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가 유랑극단을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색소폰을 못 부르는데도 듣는 어머님들이나 또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소외계층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야, 도의원이 저런 것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즐거움, 행복, 그 다음에 그분들이 느끼는 그 힐링의 가치가 저에게는 2배가 이상 돼서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그와 같은 색소폰을 배움으로써 이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가장 멋진 의정 활동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재능 기부를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소통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루어지면 모든 게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주는 그 힐링이, 그 어머님들 보내주는 힐링이 저를 더 여유 있게, 그다음에 저를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더 자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주제로 옮겨가지고 좀 의정 활동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소통에 이제 방점을 좀 두시고 이제 블로그 같은 데도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해두시고 네.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거나 어떤 응원을 받으셨다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십니까? 그건 많죠. 많고 어떤 때는 되게 힘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래요.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대부분 그 민원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통 아까 넌지에 수원 같은 관련 수원에 이번 건도 관련해서 사실 그 게시판 진정민원을 게시판을 제가 보고 이것을 열람을 하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억울함과 행정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분들께서는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행정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왜 감정평가를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주민들이 감정평가가 틀리다는 그 샘플을 보면서 왜 이것이 감정평가가 다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언론한테도 그걸 공개해서 같이 참여도 시켜주고요. 그 첫 번째 행보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억울하세요? 그럼 우리 경기도의회 문을 똑똑똑 두드려 주십시오. 제 경기도의 의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안 관련해서 질문 2개만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대선 개정안 발표 때문에 이제 그 지난달에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투쟁도 하기도 했고요. 그걸로 이제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흔들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는 너무 지방정부의 개입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는데 지방재정 개정법 그걸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청년수당 하는 위해서 개정한 거 아닙니까? 못 쓰게 하려고. 성남시가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복지를 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여유가 있다는데, 자체 도시 자체가 여유가 있다는데, 그거는 지방 정부마다 각자의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중앙 정부의 개입은 그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계 행복 지수를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서 이번 행복 지수 조사한 2015년도 것을 보면 1위가 덴마크, 그 다음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공통점이 1000만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평균을 내보면 500만이 안 돼요. 490만입니다. 평균이. 즉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작은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개입을 한다면 그게 지방자치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정부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더 이상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복지는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지면 돼요. 시장이. 그거에 대한 잘못을 하면 그 시장이 그걸 지면 돼요. 그거는 선거로서 시민들한테 판단을 받으면 되죠.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권력이야 확실하게 하고 책임까지 분명히 지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 정부가 돼야 된다. 그렇죠. 또 오히려보다 더 자율적인 지방정부 열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제 2기 연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1기 연정에 대한 평가와 또 2기 연정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 연정은 첫 시도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지난번 전국을 강타한 이 메르스 사태를 우리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정을 통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생활임금 조례, 우리 정당이 가치를 내려오는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지사가 받아줌으로써 그것도 또한 조례가 통과되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정의 효과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오는 게 있죠. 그 부작용은 무엇이냐? 지난번 누리과정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그다음에 경기도의 역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그다음 또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누리과정이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정을 하는 과정이죠. 그 전에도 김문수 지사와 제가 대표했을 때도 이런 연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의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자신들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정을 하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협치하고 협의해서 합의한다라는 그런 정치 구조로 연정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그것을 연정을 시행하기 전보다 더 큰 준예사 사태를 만들었죠. 즉 이 준예사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 연정은 그런 준예사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지사도 책임 안 지고 우리 경기도에도 책임을 질 사람 없었고 또 우리 경기도 내 당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책임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가 책임지는 게 없어요. 다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기 연정은 아예 주체를 명확하게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 의회 내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 연정은 자신들의 정책이나 자신들의 제안이 낸 거 있으면 정확히 책임을 짓는 그런 연정이 되도록 저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그 인터뷰는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한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경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도입니다. 경기도는 평화를 상징하는 도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정세가 불안한데 우리 경기도는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우리 경기도로 오십시오. 경기도에는 제부도, 대부도, 그 다음에 에버랜드, 하여튼 보고 느끼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경기도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를 아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는 1,300만 도민과 6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항상 국가와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곳에 우리 경기도회가 앞장서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도 시민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골드마이크에서는 경기도 정기열 도의장과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정치권과 시민 사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